오늘은 잠깐 저희들과 친분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아산과 홈 개막 전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몸이 매우 아팠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수액과 주사까지 받고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기에 아산전 직관을 포기하자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수원 축구 보러 가자. 그리고 힘든 몸을 이끌고 아산전에서도 현장에서 서포터의 본분을 다하셨습니다. 만 2년도 안 된 뉴비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얼마 전부터 경기장에 올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팬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 순간과 마음을 위로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수원 팬이 되신 지 10년 넘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 수원을 응원하게 된 시점과 기간은 다르지만 각자의 방법으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얻어낸 승점 1점의 가치와 개개인의 모든 걸 쏟아내고 있는 팬들의 열정에 대한 가치, 어느 방향으로 존중의 무게를 둬야 할지 고민했었던 지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 초반입니다만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네, 일주일간 또 열심히 현생 사시다가 늦은 밤 모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이 노력들이 팀을 위해 가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치 있게 같이 가고 있는 우리 패널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정면 헤이러, 지정명 불몽둥이,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지금 커피 마시다가 뿜을 뻔했어요. 불멍둥이까지 가셨군요. 네. 패배가 늘어날 때마다 수식어가 하나씩 늘어날 겁니다. 네, 좀 점점 독해지고 있는 건어스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도 수원 축구를 사랑하는 청주 사는 계란 강윤입니다. 네, 강희님도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그 브라이언님이 원래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생업 이슈로. 네, 생업 이슈로 또 야근이 너무 늦더라고요, 요즘에. 지금도 아마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구독자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브라이언 군이 결석이죠. 결석 처리가 됐고 저희 이제 두 패널분들과 남은 시간 알차게 꾸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녹음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죠. 저희 또 코리아컵 서울 이랜드전을 이제 강윤님 다녀오셨고 저도 갔다 왔고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가셨죠? 강윤님 몇 시에 들어가셨어요? 저 그래도 다행인 게 네. 그 심야라서 버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차가 별로 없어갖고 버스가 쌩쌩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1시 예상했는데 12시 반 좀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일찍 또 일하러 네, 또 나가셨죠? 6시라서 또 오늘 일하고 피곤하시네요. 왔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각성 상태입니다. 가슴 상태요. 오히려 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진짜 늙었나 봐요.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 하루 종일 회사에서 둥둥 떠 있는 그 뭐지? 시체처럼 떠 있는 기분? 둥둥 떠 있는 느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래서 힘든데도 또 이렇게 늦은 밤, 지금 밤 10시가 됐거든요.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좀 바쁘시죠? 건어스님 요즘 골다방 크루의 공식 계정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오픈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꼴다방 쿨의 정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을 했고요. 이미 100분 넘는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네, 저희가 이제 만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의 활동과 컨텐츠를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소통 창구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인데요. 지금까지 저희 크루원 개개인이 각자 인스타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또 크루원들한테 전달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도 더욱 활발히 하고 다양한 컨텐츠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공식 계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만들었고 이젠 악플이나 욕도 오겠죠.
어허. 어허. 팀플의 그런 많이 올 겁니다. 네, 많이 올 거고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더 이제 채널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저희한테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협업이 필요하신 경우나 뭐 다양한 경우에 이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도 기꺼이 잘 협조 좀 그러네. 어쨌든 잘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더욱 소통,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간 그 SNS를 통해서 저희 컨텐츠를 듣거나 보고 있음을 좀 티내고 싶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공식 계정이 생겼으니까 마음껏 공유하시고 태그하시고 스토리 올리시고 하셔가지고 티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버킹 아마추어지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결국에는 수원 팬이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뭉쳐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더 많이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겨주시고 또 좋아요와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저희 치킨도 잘 먹고요. 맥주도 잘 마시고요. 아, 기가 와인도 잘 막히죠. 마시고요. 네. 음식 리뷰는 또 자신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관심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제가 SNS 이런 거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생긴 되게 거랑 어떻게 다른 거죠? 생긴 거요? 생긴 뭐 어떻게 거는 생겨야 다르다는 거죠? 생긴 거는 엄지족처럼 생겼죠. 엄지 열심히 누르게 생겼는데 어쨌든 제가 SNS 이런 거를 잘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취약해요, 관리하는 게. 그래서 좀 미숙하더라도 많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팔로우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크루는 저희들만의 침묵하고자 하는 크루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양한 분들과 함께 수원을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가는 그런 크루의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앞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코리아컵 일정이 변경되면서 아산전과 서울 이랜드 코리아컵 경기를 한 번에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바로 어제 경기가 또 이랜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아산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주 주말 경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는 쉬지 않고 코리아컵 서울 이랜드전이죠. 그 다음에 전남전 프리뷰 이렇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드디어 8개월 만에 축구의 고향이죠. 축구의 집 빅보드로 돌아왔습니다. 충남 아산과 홈 개막전을 가졌었는데요. 리그 4라운드였는데 14,000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0대0 무승부 졸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패널분들의 경기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감독이 떠난 충남 아산은 여전히 강했고 그들은 작년 2위 팀, 우린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한 6위 팀이었습니다. 작년 2위 팀을 상대로 소중한 승점 1점을 얻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비꼰 겁니다. 그렇고요. 네, 강유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스날 팬이잖아요. 네. 네, 그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아스날을 이끌었던 명장 조지 그레이엄 감독이 그 이끌던 시기에 아스날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보링 아스날이었습니다. 매우 지루하다는 지루한 아스날. 네, 보링이란 말이 두 번이나 붙은 조룡 섞인 별명이었는데요. 이날 수원의 경기를 팬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링 수원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답답하고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이게 보링 되지 말고 블링블링 해야 될 텐데. 어허. 괜찮았다 이거. 어허. 이 자화자찬만 안 하면 그래도 좀 들어줄만 한데. 근데 저희가 경기 결과를 또 나름 예측을 하잖아요. 특히나 건어스님은 0레발에 걸었는데 아무도 못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변명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위험한 장면이 여럿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를 것 같은 거예요. 아하. 예, 이 무슨 농담을 다큐로 받으려고 하는지 경기 보는 내내 좀 조마조마했고요. 제가 원래는 비긴다에 걸려고 했어요. 뭐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진짜 비길 것 같아서 이기라고 진다에 걸었는데 제가 우리 팀을 너무 고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또. 예. 네, 처음엔 제가 너무 수원 편을 드나 싶다가 음. 그래도 못 맞추니까 내가 이렇게 축구를 못 보나 싶다가 이제는 이게 다 수원 때문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 탓을 하면 그 자리에 고이고 내 탓을 해야 발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수원 탓하고 제 마음 편하려고요. 사실은 모든 건 수원 진짜, 탓이다. 예, 사실은 진짜 질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기 네. 경기가 아니죠. 아, 그렇죠. 비길 네, 경기가 무조건 아니죠. 승부할, 어. 무조건 이길 이겨야 경기였는데, 되는 경기고. 네.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네. 뭐 어쨌든 뭐 결론은 났으니까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빅보드였습니다. 이거는 직관 다녀오신 강요님께서 이 오랜만에 빅보드 가셨던 돌아온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수원을 축구 수도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수도의 중심이니까 축구 시청인가요? 빅버드는. 아무튼 오랜만에 이 빅버드를 가니까 이 가는 길부터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청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다가 그 수원 터미널 전에 아주대 입구라고 하기엔 꽤 아주대에서 먼 그 아주대 입구 정류장에 내려줘요. 약간 서울대 입구 비슷한 곳인데 어쨌든 거기서 내려서 3007번 버스를 타고 빅버드 앞으로 보통 갑니다. 가다 보면 효성초등학교 정류장 지날 때쯤부터 멀리서부터 빅버드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랜만에 그 모습을 다시 보니까 정말 가슴이 좀 벅차오는 느낌이 네.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매우 특별한 퍼포먼스도 있었죠. 그 중계나 혹은 또 맞아요. 유튜브 영상들로 많이 보셨을 텐데 창단 30주년을 맞이해서 드디어 돌아온 빅버드에서 우리의 서포터즈 프렌테 트리콜로가 정말 멋진 통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예, 세 개의 통천이 내려오는 거대한 퍼포먼스였는데 먼저 가운데 통천이 내려오면서 수원 삼성 블루윙스의 창립자인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얼굴이 보였고 양옆으로 1, 2대 감독인 김호 감독님과 차범근 감독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왼쪽 통천이 내려오는데요. 우리의 레전드들의 얼굴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예.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당 선수와 안 좋게 헤어졌어도 레전드는 레전드다라는 거를 그럼 예. 대접을 해준 거니까. 그래서 한 선수 소개를 하자면 왼발의 마법사 염기훈이 제일 왼쪽 끝에 등장을 하고요. 그 옆에 우리 날쌘돌이 세오 서정원 선수, 푸른 늑대 양상민, 그 아래로 거미선 이윤재, 그 다음에 수원 삼성 외국인 최다 득점자 축신 산토스, 그리고 옷깃을 세워라 찰리박 박건아 선수가 왼쪽 통천의 모습을 보였고요. 오른쪽 통천에서는 우리의 원클럽 맷 김진우 선수, 곽대장 좋아합니다. 곽기주, 예. 그리고 다른 별명을 찾아봤는데 그 감독 되신 이후에 이상한 별명만 자꾸 생겨가지고 다 취소하고 병근쌤 우리의 지켜드려야 병근쌤 돼. 이병근, 그다음에 그라운드의 악동, 뭐 선수로 뜰 때는 푸른 눈의 날개 이런 식으로 불렀더라고요. 데니스, 그리고 데니스와 함께 고대로 트리오의 득점 기계 산드로, 그다음에 외국인 최초 K리그 MVP 나드손. 지금도 우리 수원 팔로우하면서 굉장히 수원 관련해서 좋은 댓글 많이 남기자 나드손. 거침없이 또 발언하시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팡 테리블, 오랜만에 듣죠? 앙팡 테리블 원조 왼발의 마법사 고종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대형 통천 세 가지 속의 구단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감격스러운 퍼포먼스이고 그걸 보는 순간이었는데요. K리그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서포터즈는 단연코 프렌테 트리콜로 외엔 없을 듯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정한울 군이 입문한 지 이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비를 올드빈 강효님이 저 선수는 누구고 저 사진 누구 이렇게 설명해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저희 창립자이신 고 이건희 회장님 이렇게 얼굴이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얼굴이 딱 내려오는데 뭔가 중압감과
약간의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있더라고요. 음. 또 그 레전드 얼굴들 딱 내려오는데 이 선수들이 이름값,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선수들의 주는 그 이름값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이거를 보고 이 선수들, 레전드들의 발자취를 부디 좀 따라갔으면, 그걸 좀 보고 느꼈으면 하는 그런 또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도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멋졌고, 또 이걸 현장에서 직관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7월의 마지막 경기였을 거예요, 충북 청주전이. 그죠? 그렇죠. 예, 그때 비도 많이 왔고 했는데, 그때 제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랑 찾으러 올게 이런 식으로 다짐을 하고 갔는데 시간이 빠릅니다. 금방 다시 돌아왔고 저희는 이 사랑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더 많은 역사가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원이 이번 시즌 보면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몰아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경기 내내 수원이 아산에게 밀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요약하면 수원이 하고자 했던 것, 아산이 하고자 했던 것, 전술적인 부분을 패널분들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산이 하고자 했던 건 딱 하나였는데요. 내려앉아서 수비하고 템포를 최대한 늦춘다. 역습 상황이 오면 최대한 전방으로 빠르게 연결해서 승부를 본다. 이게 아산이 준비했던 거였고요. 반면 수원은 아산이 뒷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공격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날 수원은 충남 아산의 왼쪽을 주로 공략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 중후반까지 세라핌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많았고요. 측면에서도 크로스 시도가 많았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원은 이상하게 중원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맞아요. 좁은 공간에. 예. 그렇죠. 상대가 5-3-2로 중원을 단단하게 수비하고 있는데 중원에서 짧은 패스로 만들다가 막히는 장면도 자주 나왔습니다. 측면을 주로 활용하는 변성환 감독의 축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이제 왜 이런 축구를 했을까 이유를 좀 생각해 보자면 지난 이랜드전에서 전반에 숫자를 많이 배치하다가 이랜드의 역습에 고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3골 이상 실점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랜드한테 4골을 실점했던 게 충격이 좀 컸나 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데도 후방에서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서 이제 전방의 숫자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특히나 우리 수비 4명이 다 우리 진영에 머무르는 장면도 많았고 전방에서는 이민혁이나 양 윙백의 공격 가담이 줄다 보니까 전방의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우리의 공격이 더더욱 안 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수비 포백이 그대로 있고 공격 나간 선수를 쭉 나가니까 중원이 텅 비어버린 느낌? 느낌상 그 이민혁 선수도 그러니까 박투박으로 좀 공격적에 치중했던 모습을 보였다면 이날 경기는 조금 더 후방에 치중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투보란치에 더 가깝게 뛰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역습에 대비해서 뭔가 전술 수정을 했나 보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저희 센터백들이 전진하는 능력이 뭐 다른 센터백들에 비해 좀 낮다 보니까 전방에 충분한 공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뒤로 물러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변성환 감독이 3-2 빌드업을 올 시즌에 많이 쓴다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후방에서 센터백 둘이 있거나 혹은 양 윙백까지 내려와서 4명이 있는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중원을 다 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전술 수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상대에 내려앉은 수비에는 뭐 효과는 크게 있었던 것 같진 않다. 없었다로 봐야죠. 예. 좋습니다. 강유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기록상 점유율은 수원이 62%, 아산이 38%로 공에 대한 점유율은 수원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해외 축구식으로 비꼬자면 점유율 도르를 수상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슈팅 수는 우리가 7대 11로 밀렸고 유효 슈팅도 2대 6으로 경기는 더 밀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소유했지만 찬스는 아산이 더 많이 만든 거죠. 뭐 물론 모든 슈팅을 찬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슈팅이 필요하고 그 슈팅 자체를
많이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더 많이 가져온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자, 지난 시즌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변성환 감독은 빠른 축구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라인을 올리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공을 탈취할수록 공격을 더 빨리 다시 재개할 수 있으니까요. 높은 위치에서 탈취할수록.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건너스님이 이미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패배의 기억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라인 간격이 넓어져서 압박이 느슨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아사는 전형적인 선수비 후 역수비 형태로 왼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호를 풀백이 아닌 아예 윙으로 전진시켜서 출전을 시킵니다. 원래는 김승호가 주전 풀백이고 이날 선발 출전한 김주성은 교체 자원으로 뛰었었어요. 그전 경기에선. 근데 네. 왼쪽 풀백을 둘을 놓고 시작한 것처럼 경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내려앉아서 수비할 때는 확실하게 네. 수비를 하겠다라는 형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역습 시에는 적극적으로 전방에 가담해주면서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방에는 원래 득점력이 있는 김종민을 전남에서 영입하면서 선발로 계속 뛰게 했는데 대신 기동력이 좋은 강민규를 출전시키면서 역습으로의 한 방을 노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게 하는 좋은 선택이 됐고 우리는 공격을 주도하는 듯 보였지만 이런 역습을 맞으면서 오히려 위기를 많이 또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우리가 플랜 A에 실패했고 후반 가서 조급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즉 전반전에 우리가 준비한 거 안 먹히니까 후반 가서 조급해지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또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요. 충남 아산에게 우리 플랜 A가 통하지 않았는데 그 후속 대응, 그러니까 플랜 B라든가 그런 모습은 좀 부족해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번 시즌 초반이지만 매 경기 비슷한 양상이라는 거고요. 감독님의 고집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고집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이유 있는 고집이라고도 봅니다. 이번 경기에서 수원이 기록한 기대득점 값을 찾아보니까 1.1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골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슈팅을 만들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푸티스태츠라는 기록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이 기대득점 값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 위치에서 슈팅이 득점에 성공하는 확률에 대한 계산치이고 경기에 기록한 기대득점 값은 경기에서 기록한 슈팅들의 기대득점 값의 합입니다. 이해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슈팅 수가 적고 기대득점 값이 높을수록 좋은 기회를 창출했다고 여길 수는 있어요. 반대로 결정력이 아쉬웠다라는 얘기네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수원은 무득점으로 끝난 이 경기에서 7개의 슈팅 중에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1.17이라는 XG값, 기대득점 값을 얻습니다. 충남 아산은 11개의 슈팅 중에 6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0.99라는 기대득점 값을 얻었어요. 재밌는 부분이죠. 이 값을 비교해보자면 기회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원이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기대득점 값이 지표라는 지표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계산했을 때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저는 수학이란 것과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계산을 하지 못하고요. 간단한 것을 따져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실제 득점에서 기대득점 값을 뺀 값이 0보다 작다면 실제 득점한 것보다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0보다 크다면 결정력이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날 경기에서 1.17을 기록했고 실제 득점이 0이니까 0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죠.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정력이 부족했다거나 혹은 운이 매우 없었다거나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경기로 돌아가서 충남 아산과의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놓친 기회들을 생각하면 운이 없다기보다는 결정력이 아쉬운 게 맞습니다. 브루노 실바. 그렇죠. 그거는 좀 심했죠. 네,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전술적으로 좋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고 그것을 선수들의 결정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에 이유 있는 고집이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네, 지난 시즌에는 검증이 안 되었거나 실력이 아쉬운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술적으로 준비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적어도 이미 보여준 것들이 있는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의 폼이
올라 결정력이 상승할 시간을 기다려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수치를 찾아보니까. 혹은 이제 그것이 안 된다면 그때는 감독의 전술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판단해서 변화를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는 아직 있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물론 이제 지미스님 말대로 플랜 B가 아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을 더 공고히 하는 충남 아산을 상대로 원래의 전술을 반복만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게 안 통하니까 후반 막판에는 롱볼을 시도했죠. 그 결과 후반에는 유효슈팅 0개라는 수원이라는 팀 입장에서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이 후반에 롱볼을 시도할 거라면 롱볼을 위한 전술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롱볼 할 때 고종현 선수가 많이 찼는데 롱볼 공격의 기본은 사이드에서 차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이 대각선을 올라갔을 때 대응하기가 더 어렵지 정면으로 날아오는 공은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쉽거든요. 골키퍼도 상대 골키퍼도 맞기가 더 사이드에서 그렇죠. 올라가기 어렵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그것을 하는 게 철저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경기 승리를 바라는 팀이라면 이런 다른 전술 방식도 분명히 가져가야 할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 말씀하시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롱볼을 하려고 뒤에서 막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호강 선수가 왼발로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전방으로 봤어요. 킥을 하거든요. 그런 그래서 장면도 있었어요. 아니, 주발로 차도 시원찮을 판에 왜 반대발로 차는 그런 상황을 만들까라는 게 첫 번째 좀 의문이었고, 두 번째 의문은 한동강 선수도 그렇고 고종현 선수도 그렇고 키가 큰데 왜 그렇죠. 전방으로 적극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후방에서 이 선수들이 킥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동윤이나 이상민이 중앙으로 들어오든 사이드로 가든 킥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격 그리고 아마 시에는. 홍원진 선수 투입돼가지고 홍원진 선수가 또 킥이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홍원진이 차라리 뒤로 센터백 위치에 위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킥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준비된 게 아니라 급조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효과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게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제 다 알고 있는 느낌? 그런데 우리는 체급으로 누를 수 있어.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볼 거야. 약간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은 감독님이 아직은 뭐 호흡이 좀 안 맞으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선수들이 호흡만 잘 맞춘다면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약간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잘만 통한다면 뭐 만사 오케이죠. 안 통했을 때가 문제니까. 그렇죠. 뭐 결과론적인 예. 얘기니까. 예. 그렇죠. 예. 뭐 물론 그런 플랜 B로서 그런 롱볼 전술을 준비하고 나온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장면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른 팀들도 제가 앞서 서울 이랜드도 마찬가지고 충남 아산전도 마찬가지고 이 경기에서 굉장히 힌트를 얻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이브업이 일찍 나왔다는 얘기예요. 모두 다 수원 상대로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인 내리고 수비 간가히 하고 상대 사이드 묶고 역습으로 치고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부터 이번 충남 아산전까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시즌 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네, 근데 결국에는 넣어줘야 하는 장면에서 넣어주질 못하니까 계속해서 상대 플랜에 말리는 경기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우 네. 공감합니다. 네네. 이번에도 그 XG 값이 1.17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브루노 실바의 1대1 장면이 한 0.9는 될 거예요. 진짜로. 1이야, 1. 그건 1. 네. 골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넣었더라면 아산의 플랜이 깨지면서 아마 다득점 우리가 경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러지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한테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수들이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아쉽고요. 이제 방금 지미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뻔히 알아요. 얘네는 전방에 숫자 배치하고 사이드로 넓게 벌린 다음에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거니까 우리는 5명 쓰고 앞에 4명 세우고 2줄 버스 세우면 얘네 아무것도 못해. 중원으로 패스 잘리면 우리 역습 달려가면 얘네 골 쉽게 먹히더라. 우리 그렇게만 하자. 이렇게 다 할 거거든요. 우려되죠. 예. 그러니까 강요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선제골, 또제골. 또제골. 응. 그러니까 이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분명히 한두 번은 올 거기 때문에 그 찬스를 정말 잘 살려야 되고, 만약에 상대가 지금처럼 또 2줄 수비를 세웠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파괴를 할 거에 대한 그런 전술 변화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요. 변성환 감독이 지난 시즌 중반 부임하고 그다음에 11경기 무패를 나가다가 충북청주하고 이란드한테 이제 덜미를 잡힙니다. 충북청주한테 비기고 이란드한테 지죠. 그 전에 김포한테도 비기면서 이제 파회법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그 전술을 사용해서 뭐 패보다는 승을 많이 가져갔어요. 냉정하게 그렇죠. 보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술상으로 아주 안 좋은 거를 고집하고 있냐라는 걸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올해까지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럼 결국엔 이제 결정력인 거죠. 그래서 결정력을 어떻게 할까는 뭐 감독이 플랜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세분화를 시키던가, 지금은 좀 더 선수한테 맡기는 시기니까, 혹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건너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는 걸 좀 기다려 볼 건가. 근데 저는 그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좀 기다려보자. 근데 이제 지난 안산과 개막전을 좀 놓고 봤을 때는 그때 득점만 아쉬웠지 많은 부분이 긍정적이었거든요. 솔직히 우승이다. 이건 갈 수 있다. 우리 너무 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속된 네. 말로 가패, 예. 가둬놓고 패스니까. 뭔가 눈속임 효과가 있었을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지. 예. 제가 앞서 기대 득점 값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기대 득점 값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분명히 해석하는 하나의 틀이고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팀처럼 공격을 주로 하는 팀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여러 폭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산과의 경기에서 수원이 기록한 기대 득점 값이 몇인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산? 네, 안산. 안산. 안산과. 네. 2.7이죠. 정확합니다. 네. 2.7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골을 넣었어요. 그때 안산이 기록한 건 0.82였고요. 네. 득점보다 높은 기대 득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걸 위해서 설명드렸죠. 한편으로는 결정력이 안 좋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본 실제 경기력도 그랬죠. 다른 경기도 좀 살펴보면 뭐 충남 아산과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득점보다 높은 기대 득점값 1.17을 기록했고, 인천과의 경기에서도 인천이 1.28, 수원은 1.07의 기대 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천은 기대 득점보다 많은 골을 넣은 거고, 수원은 기대 득점에 비해서 골을 못 넣은 거죠. 그럼 어쨌든 기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실제 득점보다 계속 더 높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를 뺀 리그 3경기에서 꾸준히 득점에 비해 높은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찬스 메이킹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경기가 좀 독특한데요. 서울 이랜드 전에서는 이랜드가 1.04 4골이 났는데 수원이 1.28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합니다. 오히려 수원이 높죠. 서울 이랜드는 이 기대 득점을 해석하는 것에 생각하면 상황에 비해 운이 좋았고 또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둘 다 사실인 게 굴절로 2골이 들어갔잖아요. 첫 그렇죠. 2골은. 네. 그 나머지 2골은 결정력이 굉장히 좋았고 네. 수원도 2골을 기록했으니 만든 찬스보다도 골을 더 넣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너스님이 이랜드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플랜대로 잘하고도 진 경기였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네. 기대 득점으로 살펴보면 그 평이 굉장히 정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는 골이 아직 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찬스를 만들어내고는 있어요.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전술적인 선택이 잘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잘못되었다라고도 어떻게든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변성환 감독이기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해와 달리 기록상으로도 검증된 득점력이 좋은 자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더 올라와서 원래 득점력을 보여줄 때까지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좀 갖고 있어요. 다만 그 득점력의 문제가 선수들의 폼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술의 변화가 필요할 때 이때 변성환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오히려 더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좀 네. 지나친 비판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방금 서울 이랜드전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저희가 문제 삼았던 장면이 오심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불운도 네. 있었네요, 확실히. 그리고 그 오심은 실제였다는 게 밝혀졌죠. 네, 참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충남 아산전과 이랜드전이 똑같아요. 전반 초반에 탈취해서 좋은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날려요. 그리고 어려운 경기를 시작합니다. 권호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정력만 해결되는 게 선제골을 넣는 게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이런 세임 올드 스토리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거죠? 아, 정말 너무 힘드네요, 진짜. 일단 다음 주에는 한번 이 세임 올드 스토리를 깨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기 코리아컵을 이겼기 때문에 이번 주랑 그렇죠. 다음 주 결과를 알면서도 이렇게 다른 톤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축협 이거 진짜 코리아컵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톤 다운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원래는 좀 더 거센 내용들이 있었으나 예.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방금 전에 봤던 국대 경기 보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정화가세요. 예, 그럼요. 이게 국가대표의 순기능인가요? 저 멤버를 가지고도 저렇게 한다고. 아유, 우리가 수원 축구 보고 이제 마음의 고통을 얹고서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보고서 조금 이제 풀어야지 이랬는데 끝나고 야. 나니까 수원 축구가 좋았구나. 야, 저런 상대로도 전반전에 아마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기 전까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슈팅 자체가 없었을걸요. 40분 동안. 어허.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한번 내가 승자다. 예. 충남 아산전 후반전에 유효 슈팅이 없었는데. 아니, 전반 40분 동안. 우리 전반전에 세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는 수원 삼성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예. 브루노 어쨌든. 실바와 더센 걸로. 어쨌든. 파울리뉴가 더 센 걸로.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득점력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 공격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 득점력 부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공격 전술이 작년보다 단조로워졌고 느낌상 용병 선수에게 해조 축구를 시킨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일단 확실히 이번 경기에는 공격력이 좀 단조로워 보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예,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외국인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플랜을 짜다 보니 패턴이 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도 인터뷰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레알, 리버풀, 아스날 이런 팀들의 공격 전술이 단조로운가요? 아니잖아요. K리그가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리그라 하더라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다양한 공격 전술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감독의 역할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일요일 날 울산과 수원FC와의 경기를 보는데 좀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경기가 재밌으니까? 예, 1부와 2부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났었나? 그렇죠. 예, 하는 생각이 들었고 활동량이나 경기 템포, 공간 활용,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격을 하는 쪽이나 수비를 하는 쪽이나 막으려고 하는 쪽은 공간을 안 내어주려고 하고 네. 공격하려고 하는 쪽은 작은 빈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하고 이게 저는 과연 저 선수들과 우리 선수들의 기량 차이만으로 이런 경기 결과가 나오는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도 상대방이 어차피 우리 상대로 다 내려앉아서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좀 더 세분화하고 거기에 맞는 좀 부분 전술을 세부 전술을 좀 많이 연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 깊게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 건우스님의 의견과는 조금 반대될 수도 있는데 먼저 공격 방식의 단조로움에 대해서와 그다음에 패턴의 단일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제 기준에서 선수들이 강력하다면 지나친 세부 전술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도 맞는 선수가 말이에요. 강력하면 네. 예.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벵거볼로 유명했던 아스날의 아르센 벵거 감독은 세부 전술이 디테일하지 않기로 유명을 했어요. 그것도 근데 그렇죠.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그 자리에 놓고 롤을 주면 선수가 알아서. 근데도 아름다운 축구가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게 가능하고 저 때는 저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권하스님 의견도 충분히 맞고 존중된다라는 네네. 얘기예요. 저는 큰 틀에서의 컨셉을 정하고 조금 단순하지만 선수들에게 맡기는 방식이 오히려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수원 삼성의 스쿼드는 제가 아무리 그 팬심이 있더라도 그걸 빼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최대한 봐도 매우 공격적으로 뛰어난 스쿼드입니다. 수비적으로 엄청나게 좋냐라는 거는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작년에 최저 실점을 기록했던 수비진이 그래도 거의 그대로 있고 더해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좋은 스쿼드인데 공격적으로는 거의 뭐 리그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스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조롭지만 선수들에게 맡기는 축구를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아직 선수들의 폼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력에서 아쉬움이 계속 드러나면서 경기를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선수들의 폼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원 패턴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전 사전 작업이 더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에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단 영상에서 변상호 감독이 선수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스윙 작업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빌드업 시 한쪽 측면에서 반대쪽 측면으로 공을 이동시키는 것을 스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U자형 빌드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스윙하는 속도가 우리 팀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뭐 현대축구에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이 느리게 이동하면 상대는 여유를 갖고 충분히 대응을 합니다. 진영을 갖추고 측면 공격을 시도하는 팀에게는 빠르게 스윙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차라리 상대 조직이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스윙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는 게 그리고 나서 선수에게 1대1을 맡기는 게 낫다.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냥 그 측면을 활용하는 방식을 유지할 거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패턴의 단일함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독의 확실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선수들의 폼이 늘 결정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즌이 길어서 선수들의 폼이 오르다가도 또 후반기로 갈수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폼이 오르지가 않고 있는 상황처럼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술적으로 패턴의 다양함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방식이 세밀하진 않아도 돼요. 선수들한테 맡겨도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방식을 고안해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10가지, 20가지 무지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강한 팀은 아니지만 확실한 한두 가지 패턴에다가 변형적으로 둘 수 있는 한두 가지 패턴을 적어도 더 추가를 해야지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서태웅이라는 불세출의 에이스가 있죠. 북산에는. 네. 근데 그 서태웅이라는 선수를 마크하는 정우성이라는 선수가 나타납니다. 이 선수는 그 초고격급 플레이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서태웅과 1대1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해요. 그때 완벽하게 밀린 서태웅에게 그 지역 도내 라이벌인 윤대엽이 해준 조언이 생각납니다. 뭡니까? 해주십시오. 넌 패스가 없어. 아, 그 원패턴, 드리블 돌파 원패턴이라는 것을 정우성이 알기 때문에 얘는 패스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리블만 막으니까 막기 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경기 후반 패스를 시도한 서태웅에게 일격을 당하죠. 그 장면들은 뭐 많이 보셨으니까 다 알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강한 원패턴이 있어도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두세 가지의 보조 패턴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측면을 이용하는데 측면을 이용하더라도 제가 지난 시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풀백의 오버래핑. 네네. 네. 지금 뭐 이번 코리아컵을 보셨지만 이건희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희 같은 선수의 풀백의 직선적인 오버래핑 혹은 미드필더가 뒤를 돌아서 직선적으로 오버래핑하는 식으로 해서 측면 공격수에게 좀 자유를 주는 하나의 추가 패턴을 넣던가 혹은 우리가 측면을 위해서 상대가 측면 수비를 공고히 하잖아요. 네네. 그럼 어쨌든 중앙에 빈 공간이 좀이라도 생기겠죠? 그 공간을 이용하는 패턴 같은 것들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는 제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주의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런 것도 해, 얘네가 이런 것도 해 라는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게 많아지죠. 여러 패턴에게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준비한 패턴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플랜 B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 강윤님께서도 그 경기 보시면서 특히나 후반에 그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아산이 내내 뒤에 라인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간간히 이렇게 포백 라인이 중앙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뒤를 우리 공격수들이 안 들어가요. 투입을 안 가고 또 이렇게 상대 골킥 찬스, 그러니까 우리 빌드업 장면에서 우리 공격진이 다 서 있어. 음, 이런 스위칭이 부분, 전혀 네. 없어요. 이런 부분 또 어떠세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요구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선수들은 어쨌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기 위치에 고정되기 마련이거든요. 음,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더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는 훈련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됐다는 뜻이고 감독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변형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세트피스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득점이 아쉬웠잖아요. 뭐, 안 터진 건 아니었지만 작년에. 아쉬웠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올해 세트피스도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은 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세트피스 전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트피스 전술은 백날 얘기해봐야 정확한 킥을 날려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준비해봐야 이기재 꽝입니다. 선수가 없어서 이 킥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렇다 보시는 거예요? 최근 두 경기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상대방이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수비를 하니까 아무리 높이에 강점이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헤딩할 수 있는 상황은 잘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 아산전만 하더라도 파포스트로 찬다던가 아니면 뭐 니어포스트로 찬다던가 아니면 뭐 짧게 주고 다시 크로스를 올린다던가 이런 패턴이 없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한 곳으로만 올리거든요. 뭐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되게 수비하기 쉬웠던 게 아닌가? 예,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세트피스 작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작년에 세트피스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게 정확한 킥, 목적성을 가진 정확한 킥, 그리고 속임 동작이 되어줄 수 있는 페이커, 그리고 블로커, 그리고 타겟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세트피스를 보면 보통 제자리에서 뛰어요. 뛰는 선수들이, 헤딩하려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누구는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누구는 뒤로 돌아가고 이런 움직임 전혀 없이 킥만 정확하길 바라고 하는 세트피스에서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코리아컵에서도 이기재 선수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킥들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스가 안 나오는 건 그 목적이 될 선수의 움직임들이 안 좋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의 이런 움직임을 전술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좀 여담이긴 한데 물론 팀의 클래스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 리버풀 보시면 물론 최근에 이제 파리와 이제 승부차기에서 많이 실패를 해서 이제 떨어졌지만 EPL에서 그 PK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득점력, 이렇게 성공률이. 근데 PK도 전술을 가미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키커만 차는 게 아니라 보시면 키커가 찰 때 키커가 움직이는 걸 그대로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 움직여요. 스텝을 같이. 이게 그 상대 골키퍼를 교란시키고 튀어나왔을 때 그 세컨볼을 가장 확률을 높게 찾을 수 만든 있는 거다. 예,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맨시티와 리버풀전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첫 번째 골인가가 아마 그 코너킥에서 코너킥 전술로 만들어서 넣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수원도 뭔가 좀 전술로서, 그러니까 세트피스 전술로서 좀 확실하게 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피스 골도 한 골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 세트피스 골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프리킥도 있겠지만 뭐 코너킥에서도 이런 데서 한 골씩 먹고 가면 사실상 서비스 경기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대를 좀 그래도 올해 더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득점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득점을 위해서는 지금 선수 변화가 그러니까 공격수의 조합을 계속 바꾸는 게 우선일지 아니면 좀 전술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일지 또 강영묵 같은 경우는 이미 한 골을 넣었지만 공격 시에는 안 보이는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제 코리아컵을 보기 전에 대본을 뭐라고 썼냐면 변상환 감독 전술에서 강현복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다른 선수로 바뀌더라도 특히나 뭐 예를 들면 파울리뇨 같은 선수가 공미로 나온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거다 이렇게 적었는데 썼거든요. 근데 네 어제 파울리뇨 선수가 공미로 나와서 해결해 버렸죠. 네 그래서 잘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좀 머쓱해진 상황인데요. 일단은 파울리뇨 선수가 진짜 공미로 나오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충남 아산전 선발 스타팅 라인 예상했을 때 레오 선수가 부상이니까 판타스틱 4를 가동하자. 한번 다 보고 싶다 이랬지. 예, 했는데 그게 또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일단 뭐 강현복 선수 얘기를 좀 이어서 하자면 3라운드까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경기 관여도가 높아졌다고 봤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확실히. 예. 네. 근데 이번 4라운드는 좀 절망적이었어요. 강현묵 선수가 1에서 3라운드까지 기본적으로 패스 성공 횟수가 한 15회 정도 됩니다. 패스 성공 횟수가 평균. 예. 근데 시도한 걸로 따지면 20에서 25회 정도 될 거예요. 성공률이 뭐 한 70%, 80% 정도 되니까. 근데 이번 충남 아산전은 67분을 뛰긴 했지만 패스 성공 횟수가 고작 6회밖에 안 됩니다. 확 줄었네요, 진짜. 미드필더가. 네. 패스 성공률이 67%니까 대략적으로 총 9번 정도 패스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제가 혹시나 몰라서 다른 팀의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을 찾아봤거든요. 네네. 대략적으로 패스 성공 횟수가 한 16회에서 20회 정도 됩니다. 뭐 에울레르 선수나 아니면은 성공 횟수가 그렇죠. 바사니 선수나 이제 성공률이 뭐 한 70% 후반에서 80% 정도 되니까 총 시도 횟수는 한 20회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횟수만 하면은 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강현목 선수랑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아산전은 이렇게 차이 났던 게 저는 강현목 선수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겼다기보다는 변성환 감독이 그러니까 변성환 감독의 전술에서 이 10번을 되게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끔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는 볼을 받을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수 변화만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니라 전술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 변화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파울리뇨라든지 그렇죠. 파울리뇨가 나와야죠. 네. 선수들의 그 위치 조정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둘 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강윤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위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선수들의 폼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거 회차의 팟캐스트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강현목 선수는 김천 시절 기준으로 전방을 바라보며 플레이할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침투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랜드전 득점도 2선에서 순간 전방으로 침투하면서 만들어낸 득점이죠. 이 변화를 준다면 선수가 잘하는 롤을 좀 부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강현목 선수가 우리 중원에서 맡고 있는 거는 공을 놓고 앞에 전방으로 패스를 주는 역할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세밀한 패스에 취약점이 있는 강현목에게는 전혀 좋은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고 뛰어들어갈 때가 좋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류첸코 같은 선수와 합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근데 또 뭐 일류첸코랑 같이 나왔을 때도 활약이 좀 없어가지고 오히려 파울리뉴가 일류첸코랑 좋았죠. 네.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취약점 중 하나가 그 측면 선수와 중앙 미드필더의 스위칭 플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강현묵은 이걸 잘하는 선수예요. 즉 이런 식으로 잘하는 선수에 맞게 좀 플레이 방식을 롤을 개선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측 윙어가 안으로 들어올 때 세라핌이 종종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하거든요. 공을 들고 그때 강현묵이 스위치 플레이가 나오지 않고 공을 받으러 안으로 오히려 가담을 같이 하면서 겹쳐요. 그럼 수비는 다 몰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공간이 뻑뻑해지는데 차라리 그럴 때 스위칭 플레이를 하도록 롤을 좀 보여주고 선수에게 인지를 시켜주면 그런 건 좀 더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민혁 선수의 쓰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견도 좀 많아요. 예, 네, 그런 왜냐면 의견도 많아요. 예. 제가 이민혁 선수가 매우 잘해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어웨이 유니폼 이민혁 선수로 마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셨죠. 예. 네, 근데 현재 위치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할 때 원래 위력을 보여주던 선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고 들어가는 연계 플레이 그리고 혹은 선수들과 주고받을 때 짧은 패스를 원투를 주고받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아서 이걸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지금은 2.5선 정도의 위치에서 패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로 하고 있고 수비 가담해주는 역할로 주력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공격을 할 거면 이민혁이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강현묵이 시너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를 분산시키고. 네네네. 강현묵이 안으로 투입해주는 패스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옆에 주고 들어가는 거를 오히려 이민혁한테 주고 자기가 뛰어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빈 공으로 이어진다면 아예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서 미드필더 둘 다 올리고 역습 위기가 있더라도 많이 넣어서 이기는 식으로 공격적으로 바꾸는 건 어떤가. 뭐 그게 오히려 변성이 원하는 축구를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오히려 그 중원의 조합들, 강영무 포함한 그 중원의 조합들이 롤이 서로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의외네요. 그 이민혁 선수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게 되게 좀 의외인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가지고. 저도 그 이민혁 선수가 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솔직히 수비 도와주러 가는데 이 핵심 역량을 다 쓰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수비 안정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못하고 있던 게 아니고 이민혁을 못 쓰고 있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공격을 하기로 컨셉을 잡았으면 더 공격적으로 이 선수의 공격적인 재능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측면에서 브루노 실바가 공을 잡을 때 이민혁 선수는 브루노 실바의 오른쪽 대각선 아래쪽에 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공받으로는 네. 일류첸코가 오고 그 일류첸코가 온 뒷공간에 강현묵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브루노 실바 정면으로 일류첸코와 강현묵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거기서 크로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브루노 실바가 공격하는 그 드리블하는 패턴이에요. 그럼 이러면 브루노 실바 쪽에 두 명이 붙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대로 이기재 선수가 오버래핑을 해주던가 아니면 이민혁 선수가 오버래핑을 해주던가 했을 때 균형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민혁 선수는 그런 거에서도 꽤 좋고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브루노 실바 뒤쪽으로 오버래핑 했을 때 왼발로 지체 없는 크로스도 가능하고요. 혹은 브루노 실바가 그쪽이 잡았을 때 이민혁이 안으로 가담해주면서 공을 받아주는 위치로 정면으로 들어가주면 박스에 하나가 위치하기 때문에 박스 바깥에 한 명이 더 여유 있는 생각이 올 수 있어서 뭐 인류가 더 뒤로 빠지고 그러면 크로스밖에 더 좋은 위치로 빠지고 강현묵이 가까이 붙는 식으로 스위칭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혁의 전진 하나를 위해서. 그럼 강현묵도 좀 더 주고 들어가는 게 살아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민혁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수비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원볼란치만으로 모든 것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민혁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공격적인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민혁이 더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게 어떤가라는 걸 제안하고 싶은 거죠.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팀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게 센터백의 대인방어 능력 혹은 센터백의 빌드업,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 보니까 이민혁 선수가 말씀하신 그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센터백이 능력이 좋아서 뭐 예를 들면 반다이크 같은 선수다. 그러면 이민혁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위해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팀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민혁 선수가 빠져들어갔을 때 좋은 찬스가 나게 되면은 좋겠지만, 반대로 잘리게 되면 진짜 완전 말 그대로 두들겨 맞는 역습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글쎄요,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실 3라운드까지만 했을 때 이민혁 선수가 되게 높은 위치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도 뭐 사실 그렇게 좋은 찬스가 그쪽에서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공격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전술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저도 한 가지만 반론하자면 이민혁 선수가 높은 위치를 한 거는 상대방 빌드업에 대한 압박을 할 때고, 우리 지공상에서 공격할 때는 올라간 기억이 저는 거의 없어요. 압박을 해서 올라갈 때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만들어낸 지공 상황에서는 이기재 시야권 내에 항상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서, 왜냐면 이기재 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몰라요. 제가 또 기억하는 게 저도 정확하진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전방으로 끌고 올라갈 때는 이민혁 선수가 말씀하신 그 위치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대 센터 서클로 넘어와서 있을 때는 이민혁 선수도 꽤 많이 올라가요. 근데 상대가 워낙 수비를 촘촘하게 쓰다 보니까 공간을 향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시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거지. 근데 뭐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전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감독이 어쨌든 뒷공간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까 진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쓰는 데는 조금 이제 위험 부담이 크니까 쉽사리 시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계속 적으로 얘기하지만, 어차피 공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라는 전제를 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아스날도 살리바와 마갈량이스라는 굉장히 좋은 센터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벤 화이트가 사카디로 계속 돌아서 올라가잖아요. 그 위치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센터백뿐만 아니라 역습 상황이란 거를 발생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그때 이제 아스날이나 리버풀 같은 팀이 저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산드박이 1대1을 막기 전에 저지를 하는 거를 더 목적으로 두고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면 그 방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라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또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논의도 적어도 이제 우리끼리 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건강한 또 토론이 한바탕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어쨌든 변화는 좀 필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공격 쪽에 더 힘을 쏟느냐 아니면 수비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도 있는 것 같고, 선수들 역할에 대한 조정도 뭐 선택을 그래도 감독님이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어두운 얘기로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다크한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밝혀드리지만 저희가 원래는 준비하기로는 굉장히 더 다크했습니다. 더 강했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서울 이랜드전 또 승리도 있었고, 또 이게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랑 또 차분하게 앉아서 그 생각을 이제 대본을 준비하는 때 보면은 또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톤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톤 다운 돼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수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아산전이 끝나고 나서 변성환 감독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변성환 감독님 부임 후 경기 끝나고 이렇게 강하게 팬들의 야유를 받아본 적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런 장면도 나왔었죠. 이렇게 물병을 내리꽂듯이 던지시면서 화풀이하는 장면도 나왔고, 또 인터뷰도 끝나고의 그 감독님 인터뷰죠. 팬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 스포츠니어스가 보도한 전문을 통해서 인터뷰를 접했는데요. 음, 어쨌든 이 K리그2 현장을 가장 많이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스포츠니어스인 것도 맞고, 또 경기 후 기자회견 전문을 거의 공개해 준 게 또 스포츠니어스여서 오해 없게끔.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는, 일단은 저 개인적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발언이 있어서 그것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변상환 감독이 승점 1점을 예상하진 않았지만 그 승점 1점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1점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도 했습니다. 또한 아직 35경기가 남았고 그 경기들이 모두 끝난 후에 본인에 대해서 언제든 비판해도 좋다. 하지만 선수들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승점 1점에 대한 노력을 폄하하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이 인터뷰가 불만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항상 전 두 가지죠. 먼저, 네. 세 가지를 생각할. 예. 네, 여유가 네. 없어요. 한 가지는 좀 아쉽고. 제가 계속하면, 먼저 변성환 감독 본인이, 이게 이제 가장 수원 팬들이 열받는 부분인데, 작년에 그 무패를 기록하던 시기에 무승부는 패배한 것과 같다라고 했던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셨죠. 네. 이 작년의 발언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저를 포함한 또 여러 불만의 의견들이 발생한 걸 좀 접하게 됐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선수들을 비판하지 말라며 선수를 보호하는 발언이었는데요. 우리가 경기장을 가셨던 분들도 14,000분이나 가셨으니까 많이 가셨을 테니까 기억하실 거고, 또 뭐 가지 못하셨더라도 영상을 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충남 아산전이 끝나고 N석에서 시작된 골을 보여줘 골과 정신 차려 수원 골은 선수단뿐 아니라 코칭 스태프까지 수원팀 모두에게 향하는 요구였습니다. 네. 저는 감독 본인이 그 콜을 듣고 나에게 하는 말로 들렸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좀 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네. 하지만 선수들을 존중해달라면서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빠져나가는 듯한 좀 예, 뜬금없었어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고, 또 지미스님이 약간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좀 동감을 했습니다. 뭐 이후에 공개된 구단 영상을 보니까 뉘앙스가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담보한 것 같다라는 발언같이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본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거는 좀 여전히 아쉽습니다. 건호 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보기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감독이 저런 행동을 하면 선수들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 특히나 이날 경기가 239일 만인가요? 뭐 거의 8개월 만에 빅버드에서 열린 경기였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 결과에 실망을 하셨겠지만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어야 됐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예,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냥 작년처럼 무승부는 패배라고 생각한다.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음 경기 더 노력하겠다. 그냥 이렇게 약간 좀 드라이하게 원론적인, 인터뷰를 예,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약간 뭔가 팬들하고 기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쵸. 좀 예, 받아가지고, 저도 받아갖고. 예,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좀 느끼지 못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아우 나 삐졌어 이런 게 좀 티가 났거든요. 그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그 뭐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톤이나 그런 뭐 이렇게 태도 그런 걸 봤을 때는 약간 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문자로 받아들였을 때와 실제로 그 영상과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약간 괴리감? 네네. 그러니까 문자로 봤을 때는 아예 이렇게까지 막 했는데 또 막상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좀 불필요한 그 단어를 좀 사용하신 것 같아서 예, 그런 건 좀 되게 아쉬웠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열정이 과해서 너무 분해서 이 분에 못 이겨갖고 그런 좀 과한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 그 배트를 부신다든가
예, 그런 모습처럼 이 감독님이 그 물병을 던지시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윤님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두 가지 감정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F1이라는 스포츠를 즐겨보잖아요. 그럼 F1 스포츠를 그 중계를 보는 묘미 중 하나가 선수가 그 팀 엔지니어들과 무전을 주고받는 상황에 대해서 그게 생중계로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실수가 됐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뭔가를 자신이 잃었을 때 삐삐삐삐삐만 나옵니다. 욕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심한 선수들이 몇 있어요. 이제 세계 챔피언인 막스 베르스타펜 같은 선수가 특히 그런데 그걸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모두가 전 세계인이 보는 스포츠인데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런 거를 해야 되냐, 선수들의 그런 걸 하지 말게 해라, 욕을 하면 페널티를 줘라 라는 의견이 있고, 아니면 어떤 데서는 그 욕하는 장면을 내보내지 말아라 라는 게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공도에서 50km로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껴들어요. 쌍욕 나옵니다. 320km에서 브레이킹 밟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껴들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막 120km, 130km, 아니 300km 가까이로 운전하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와서 자기는 2시간 동안 몸무게 2, 3kg 빠져가면서 운전하고 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비슷한 얘기로 그 세바스찬 베텔이라는 전 세계 챔피언이 축구 선수 입에 마이크 물려놓고 축구 중계 봐봐라, 어떤 얘기가 나올지 난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진짜로? 네. 엄청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표출이라는 건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좀 바라기는 성숙한 행동을 누구에게나 원하잖아요. 나는 못하겠지만 남들은 원하는 게 어쨌든 성숙한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감독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 인간 개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감정 표출을 한 것까지 우리가 감나라 그렇죠. 배나라 이래라 없으니까.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이 좀 들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드리고 싶어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또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F1과는 좀, F1 얘기해주신 예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상황에서의 그 순간적인 언행과 충분히 본인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건 좀 다른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순간적으로 욱해서 내가 어른인데 자중해야지 하지만 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성을 많이 하죠. 예,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그 물병 고기 바로 앞에 지원 스태프였나요? 그렇죠. 땅바닥에 던진 것도 네. 아니고. 그래서 그 앞에서 또 해버리니까 약간 그 스태프한테는 무례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어서 뭐 그것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감정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터뷰 내용을 계속 꼬투리 잡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감독님이 선수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뭐 일부에서 우승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에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도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끼겠죠. 근데 제가 이 부담감 했을 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수원 삼성이라는 팀에서 만약에 이적 오퍼가 왔을 때, 이 팀이 현재 우승을 해서 승격을 해야 되는 팀이고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팀의 승격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반대로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선수들이 이적을 결심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저도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프로 선수라면 본인이 예상했다면 이런 부담감이라는 핑계는 사실은 좀 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경기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는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을 때는 팬들의 응원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경기 결과가 안 좋으면 오히려 이런 팬들의 응원, 수원 삼성이라는 명문의 무게감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이런 좀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부담감을 사실 우리 팀 선수들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2부로 떨어진 인천 선수들은 이런 부담감이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천 지금 3승 1패거든요. 근데 그럼 인천 선수들보다 우리 선수들이 부담감을 더 받는 건가? 혹은 인천 선수들은 이런 부담감을 우리 선수들보다 더 잘 이겨내는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아쉽고요. 저는 감독님이 진짜로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낀다기보다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선수들을 좀 약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 예, 발언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이제 한 열흘 정도 휴식기가 있으니까 이 휴식기 동안에는 좀 멘탈도 전술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좀 부담감 얘기가 안 나오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준비하신 멘트가 네. 많이 약해지셨네요. 예, 힘이 많이 빠지셨네요. 더 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힘이 많이 빠지셨네요. 많이 차분해지셨고. 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우스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과 다르게 제 개인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데 또 이것도 맞지 않다고 건우스님께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용기 내고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대학교 때 축구부 동아리 주장이었습니다. 캡틴. 그래서 예선전을 아무도 관람오지 않는 경기에서 우리가 잘하고 체육대회 본선을 가니까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기 시작도 전에 다리가 달달달 떨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뭐 누구나 한 번씩 받아보죠. 네,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프로 선수니까 그런 것에 더 익숙하고 그래야 될 텐데 어쨌든 그 관심 받는 순간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긴장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쨌든 살면서 한두 번은 겪어봐요. 그게 또 익숙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관심이 더 크고 또 그것이 자기의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 어쨌든 프로 선수는 돈을 받고 하니까 그런 상황일 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또 이제 건우스님 말에 의견에 동의하는 게 그런 것이 부담감이 될 정도면 프로 선수로서의 멘탈 관리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게 저도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지를 때 수원 삼성에 입단할 때 그런 각오도 되지 않았냐라는 말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인데 한편으로는 잘 될 걸 생각하지 안 될 걸 생각하고 뭘 지르진 않잖아요. 뭐 물론 그렇죠.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 얘기를 물론 하자면.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천수가 페노르트 갈 때 형수병 생길 줄 알고 갔습니까? 지가 잘할 줄 알고 갔겠죠. 지라고 하는 변호사 정정하겠습니다. 본인이 잘할 줄 알고 갔겠죠. 근데 형수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원래 실력 못 보여주고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돼가지고 국내 구단 계약 못할 뻔하다가 수원이 받아줬는데 주먹감자라고 저쩌고 됐는데 어쨌든. 그렇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해를 하자면 뭐 이해를 해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지인 중 하나가 프로축구 선수라면. 근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속이 터지겠죠. 화병 나죠.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독이 든 성배라는 얘기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선수들에게도 같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SNS 스토리에 태그하고 DM 보내고 그러면서 극찬과 애정 공세를 또 펼치기도 하죠. 언론에서는 뭐 아주 좋은 휘황찬란한 글을 써주겠고요. 근데 부진할 경우 그 애정들이 역으로 돌아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니까 선수들의 멘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SNS를 운영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서는 그걸 참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 연구 결과가 있는데 10년 전보다 지금 온라인 문화가 활성된 지금 상황에 사람들의 도덕성이 더 낮아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도덕성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선수들의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그래서 피파에서 정신건강 리포트도 발표를 했고
예전에 히샬리송 선수였나요? 골을 넣고 우는 네, 모습을 네, 네. 보여주기도 했죠. 음, 높은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뭐 또 본인이 받는 애정과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 오히려 더 긴장하는 수도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변성환 감독이 인터뷰에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해서 좀 찾아보게 됐어요. 피파에서도 리포트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건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제가 찾아보니 이 안정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표현이 더 적확하더라고요. 안전. 네, psychological safety라는 표현으로 Safety,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전감은 보통 팀 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위험을 감수할 때 혹은 실수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전하다 느끼는 것을 뜻한다고 해요. 네, 최근의 조직 관리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관점입니다. 이 프로스포츠에서도 그래서 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에 대입하자면 훈련 상황이나 혹은 경기 상황에서 실수나 위험을 감수해도 비난받지 않아 그런 실수를 불구하고도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가 있더라도 더 도전할 수 있어진다라는 네. 얘기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플레이에서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수준이 비난으로 넘어간다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생길 수 있겠죠. 응원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 선수들에게 그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제가 잘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팟캐스트에 관련해서 좀 더 긴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요 얘기를 꺼내보고 다음 주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스터디 잘 해오셔가지고 또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슷한 예시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울산에서 뛰고 있는 김영권 선수가 예전에 국가대표 우리 한창 부진할 때 뭐라 그랬냐면 홈경기에서 관중 소리가 너무 아, 커서 맞아. 그 소리를 했죠.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한 우리 적이 모두가 있어요. 열받았죠. 네. 그래서 막 밈 돌았잖아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그래서 뭐 김영권 선수가 이제 수원으로 만약 수원 선수가 되면 프렌트 트리콜로 응원 함성 소리 때문에 축구 못 하겠네 막 이런 뭐 드립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감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담감조차 간절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중이 그것도 맞아요. 1000명도 안 들어오는 경기장에서 남들이 관심 안 가져주는 그런 경기에서 뛰고 있는 관심이 정말 필요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게끔 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 부담감이란 얘기 절대로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또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수원이 위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승격 경쟁권에 있는 팀들과 뭐 운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다 지고 들어갔고 또 당연히 승점을 이제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안 좋았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희망적이지 않아서 지금 위기임을 일찍부터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그 감독님 관련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한 감독이 팀과 동행이 이제 끝나감을 알리는 징후가 있는데 뭐 인터뷰도 그렇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내 전술과 철학은 완벽한데 다른 외부 요인들이 계속 생기네. 부상이 생기네. 퇴장이 생기네. 뭐 부담감이 생기네. 선수들이 못 따라주네. 뭐 이런 요인들을 좀 언급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간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드는데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강윤님께서 심리적 안전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중요하다. 작년에 변성환 감독님이 실수한 선수들을 많이 다른 데로 보내셔가지고 약간 좀 셀프 디스 하신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도 깔 수 있구나. 두 번 퇴장 당한 실수한 수비수가 명단 제외된 그런 느낌인가요? 뭐 조윤성 선수가 옛날 부산전에 그 백패스 한번 잘못해서 몇 경기를 빠졌었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예, 뭐 농담이고요. 네네. 일단은 뭐
그런 징후가 생기지 않길 정말 바랍니다. 그럼요. 네. 예, 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것도 그냥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원래 프로는 잘하면 칭찬 듣고 못하면 욕 먹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아스날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던 벵거 감독도 말년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경질해야 된다는 의견이 엄청 많았어요. 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뭐 리버풀의 클럽 감독도 저는 마찬가지였던 걸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프로니까 결과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경기 외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장면은 저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선수들에게 돌아갈 비난을 이제 본인이 좀 다 떠안으려는 약간 그런 의도가 담긴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천전이나 서울 이랜드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응원한 팬들 힘 빠지게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네요. 네. 예, 저는 팬들이랑 싸워서 말로가 좋았던 감독의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발 그런 길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네. 네. 저는 시즌은 길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축구로만 볼 때는 선수단 자체의 폼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경쟁자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죠. 이랜즈가 네. 수비진이 전원 부상이죠.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끝까지 갔을 땐 어떤 결말이 날지 아직 예상이 가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고 조바심보다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에서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저 나름대로 높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감독의 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이야기할 타이밍은 아니다.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 강릉 트리콜로 병우님이 어제 코리아컵 때 경기장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비판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비판하되 우리 팀의 감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경기 날에는 치열하게 응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필요한 말이 있다면 그때 해야 하지 않겠을까 이런 말씀하셔서 저도 매우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금 더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면 좀 전에도 독이 든 성배란 얘기를 했는데 이 수원 삼성 블루윙스라는 팀의 감독 자리를 놓고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공을 했을 때 얻어낸 찬사와 영광은 마치 신이 내려준 잔처럼 화려하겠지만 그만큼 성공이 쉽지 않고 또 실패했을 때 받을 비난이 독처럼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독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일까? 어려운 얘기네요. 네. 네. 물론 찬사도 우리에게서 나오지만 그 담겨져 있는 독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지자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반성이고요. 다시 말하지만 시즌은 깁니다. 이제 4경기를 치렀고요. 멀리 보고 초조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수도 감독도 지지자들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감독님 경질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 시즌 수원의 성공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변성한 호가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이 감독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음 경기 져서 감독님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이렇게 비판을 좀 했던 게 아니고요. 이번 시즌 저희가 우승 꼭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팀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점도 오늘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인터뷰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문제 삼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현재 상황이 초반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부디 잘 수습하셔가지고 아까도 건어 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최악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승격 경쟁에 불을 붙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향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갑자기 우리 팀이 리그에서 약해 보이는 기분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아컵을 승리하면서 무승의 흐름은 끊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전남전이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전남전에 반전을 이루어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전남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타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13위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리그 초반이라 하지만 좀 13위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전남전에서 승리한다면 연승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두 추격에 좋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동어 반복이라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질수록 우리 팀이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4월, 5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상승세를 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경기장에서 드는 아쉬운 감정 때문에 저도 우리가 약한가 고민을 했지만 다시 봐도 강한 스쿼드입니다. 스쿼드 힘이 드러날 시기가 올 겁니다. 얼마 전에 이번 시즌 선수단 가치가 평가돼서 나온 것 같은데 수원이 1위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네, 147억인가? 네, 그럴 거예요. 2위가 인천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스쿼드가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약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1위 싸움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짧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달죠. 지금의 과정이 나중에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열매를 어젯밤에 살짝 맛봤는데요. 좋더라고요. 네, 무척 달고 맛있었습니다. 엄청 좋더라고요. 리그는 이제 씨를 뿌렸다고 생각을 해요. 새싹이 트고 뿌리가 깊게 박히고 튼튼한 나무로 팀이 성장하도록 지금은 애정이라는 비료를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EPL에서 싫어하는 팀이 딱 두 팀이 있는데요. 하나는 토트넘이고 하나는 맨유입니다. 옛날에 퍼거슨 시절의 맨유를 슬로우 스타터라고 불렀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시즌 초반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잘 극복하고 중반부터 우승 경쟁권으로 복귀하는 등 우승 경쟁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었는데요. 올 시즌은 우리가 슬로우 스타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절망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변성환 감독님 말씀처럼 이 팀을 조금만 더 믿고 힘을 나눠준다면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변성환 감독님은 퍼거슨 감독님이 되시는 건가요? 뭐라고 해야죠? 변거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상한데. 말이 좀 이상한데. 네, 아무튼 그렇고 헤어드라이기는 비슷하잖아요. 시원하게 날리시니까.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헤어드라이기 아니, 선수들이 풀이 죽어서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좀 불쌍하기도 해요. 아니 진짜 네. 가끔은 아무리 그래도 프로 선수들인데 저렇게 애들 대하듯이 쥐잡듯이 잡아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은 리더십이 저런 리더십이 아닌데. 네, 어쨌든 병거슨 헤어드라이기 제대로 또 날려서 슬로우 스타터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강효님께서 우리 감자 트리콜로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감자 트리콜로님이 개인적으로는 변성환 감독님을 썩 지지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아실 거예요. 저희 내부끼리. 근데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들어가면 누구보다 크게 열렬히 응원한다.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리버풀의 전설적인 레전드 빌 샹클리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을 때도 응원할 수 없다면 이기고 있을 때도 응원하지 말라 하는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팀을 보듬어주고 응원해 주시면 반드시 슬로우 스타터 병거슨이 되어주실 거라고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번 아산 경기에서 최지목 선수가 또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친 곳을 또 다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선수 본인이 이제 인스타에서도 글을 남긴 거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들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산전 현장에서 제가 강윤님과 1년의 공백기를 거친 선수가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다 이런 대화를 했었는데 다시 또 부상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찾아온 부상이 힘드시겠지만 그 아픈 마음 저희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디 건강하게 잘 회복해서 다시 그라운드 위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말 모처럼 축구가 없습니다. 축구 말고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시고 푹 쉬셨다가 전남과의 홈경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도 출동해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전남전에는 부디 판타스틱 4가 가동됐으면 좋겠고요. 최지묵 선수는 내년에 일부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리아컵 승리 덕에 그래도 한 주는 행복하게 보낼 것 같습니다. 경기 없는 주말을 어찌 보낼지 고민되는데요. 골다방 영상 정주행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인스타 팔로우 좀 많이 좀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